자, 다음 내용 보시면 자, 민주주의 의미와 발전 과정 나와 있는데 자, 여러분 민주주의의 의미를 살펴보시면 민주주의 데모크라시라고 하죠. 데모크라시. 자, 데모스는 민중이란 뜻이에요. 민중이 크라토스 지배한다 이거야. 그래서 민주주의라는 건 국민들, 민중이 지배한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형태이고 인간 존엄성, 자유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정치 이념이 운영되는 형태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지배, 자치의 원리, 스스로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국민이 스스로 다스리고 다스림을 받는 형태를 의미하기도 하고 치자, 다스리는 사람하고 피치자,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일치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기 위한 3대 시민혁명이 있었죠. 영국의 명예혁명, 그래서 영국 전제정치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절대 왕정이었는데 절대 왕정을 이제 입헌군주제로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는 이제 뭐예요? 군주가 존재하긴 하지만 어차피 그 국가의 운영은 헌법에 따라서 하는 것이라서 왕은 존재하나 통치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입헌군주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국왕이 존재하죠. 하지만 국왕은 상징적인 역할을 할 뿐 실제 정치는 이제 의회에서 일어납니다. 자, 이 영국의 명예혁명은 입헌주의, 헌법에 기반한 이 입헌주의의 기틀을 마련하고 의회 정치를 발달하게 만들었다. 이 명예혁명 결과로 만들어진 문서는 권리장전이 있고요. 자, 미국의 독립혁명은 영국의 식민지 정책에 대항해서 독립국가를 건설한, 원래 미국이 이제 영국의 식민지였는데 거기에 이제 대항해서 독립하면서 새로운 나라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 미국은 원래 왕이 독립한 것이기 때문에 식민지에서 독립했기 때문에 왕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대통령을 뽑는데 최초의 민주공화정이 수립이 된다. 왕이 없는 민주공화정, 대통령제 국가가 수립이 되고요. 관련 문서는 미국 독립선언서가 있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신분차별, 이게 많은 컨텐츠들의 어떤 모티브를 주는 아주 뭐 강렬한 사건이죠. 신분차별과 구제도의 모순에 저항하여 전제정치를 타도해서 일어난 프랑스 혁명.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뭐예요? 아주 일단 혁명 같은 거 일어나면 여러분 일단 다 죽습니다. 여러분 아주 화끈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국민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로베스피에르도 결국 형장의 예술로 사라지고 뭐 이렇게 되죠. 하여튼 이 프랑스 혁명은 신분차별과 구제도의 모순에 저항해서 일어난 것인데, 그래서 시민계급, 부르주아 계급이라고 하는데 시민계급이 사회 주도 세력으로 성장하게 된다. 관련 문서는 이제 프랑스 혁명 진행되면서 발표한 인권선언문이라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민주주의 발달 과정 한번 보면은요. 자, 고대 아테네의 정치제도가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의 정치제도는 이제 직접 민주주의의 어떤 시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민회라는 것은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의사결정을 하는 최고 기관인데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데 그 시민에는 여자, 외국인, 노예는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여자, 외국인, 노예를 제외한 성인 남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이 시민의 영역에 여성, 외국인, 노예는 빠졌기 때문에 직접 민주정치긴 하지만 제한적이에요.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다. 그래서 모든 이 시민들이 이제 아고라에 모여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민회라는 제도가 있었고요. 근데 민회는 이렇게 시민들이 다 모여서 하니까 되게 이제 자주 하고 막 디테일하게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 민회에서 논의할 것을 미리 논의하는 평의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회에서 500인을 뽑아가지고 평의회를 구성을 하는데, 그래서 민회에서 논의할 것들을 미리 평의회에서 이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평의회에서 선출한 50인 위원회가 민회의 법안을 제안하고요. 자, 재판소 같은 경우는 민회에서 추첨으로 배심원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재판을 진행합니다. 행정관, 공무원이죠. 이제 추첨 등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한다. 자, 그리고 아테네의 정치 제도 중엔 도편 추방제라고 있어요. 이 도편이라는 건 도자기 조각을 말하는 겁니다. 이 도자기 조각에다가 사람들이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쓰는 거야. 독재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다 해가지고 추방시키는 제도가 도편 추방제입니다. 그래서 시민의 투표를 통하여 독재적 지배자인 참주가 될 위험성이 있는 인물을 추방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또 어리석은 군중들로 인해서 중우 정치가 발생돼. 이 중우라는 말이 어리석은 군중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군중. 그냥 가짜뉴스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얻지 못하고 어리석은 군중들이 굉장히 이 사람 올바른 사람인데 도편 추방제로 막 추방해버릴 수도 있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편 추방제를 도입한 페리클레스라는 아테네의 위대한 정치가가 있는데, 페리클레스가 그래서 본인이 도편 추방제를 만들었는데 페리클레스도 도편 추방제로 이렇게 추방이 되는 뭐 이런 이제 역사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테네의
이 제한적 직접 민주정치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이 앞에서 봤던 3대 시민혁명 있었죠. 이제 그거는 이제 근대에서 이제 일어난 시민혁명인데 그 시민혁명의 결과와 게 보면 결과로서 국민주권 원리가 도입이 되고 입헌주의 원리도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제가 성립하게 된다. 대표를 뽑아서 대표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 뽑아서 의원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대의민주제가 성립하게 되고 자유와 평등의 이념이 혁명을 통해서 확산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시민혁명에서 이 시민들이라는 것은 상공시민층이거든요. 돈이 있는 유산계급을 말합니다. 상공시민층. 상공시민층이 일으킨 혁명이었기 때문에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은 여전히 제한되었다. 그래서 상공시민층이 아닌 노동자, 농민, 여성들의 정치 참여는 배제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 나와 있습니다. 아까 3대 시민혁명 봤었죠.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 대혁명, 사상적 배경 보면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 권력을 만들고 천부인권, 이제 하늘이 인권을 부여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불가침의 자연법상 권리를 가진다. 입헌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 권력의 분립을 규정한 헌법으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 개인주의, 개인의 존엄성 존중하며 개인의 가치를 중시한다. 자,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과 주체성으로서 이제 세상을 이해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미신적인 어떤 그전에 있었던 왕권 신수설 이런 거 있었거든요.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했다. 자, 이런 것들은 계몽주의를 통해서 이거 이성으로서 뭐 말이 안 되는 거야. 적당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성과 주체성을 일깨움으로써 이제 세상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걸 계몽주의라고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자, 여기는 표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고대 그리스 아테네 민주정치, 직접 민주정치. 하지만 뭐였다고요? 제한적이었다고요. 제한적. 그래서 민회를 통해서 직접 민주정치했고 모든 시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했지만 모든 시민이 모든 사람은 아니었다. 성인 남자만 시민이었고요. 자, 여성 외국인 노예는 참정권이 박탈됐다. 자, 근대 민주정치 시민혁명 이후입니다. 시민혁명 이후 대의민주정치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맡긴다. 대의제가 성립됐고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시민이라는 개념 역시 부르주아 계급, 상공시민층을 의미했기 때문에 농민, 노동자, 여성 등은 아직 투표권을 얻지 못했다. 그래서 계속적인 참정권 확대를 요구했다. 그래서 이런 확대 요구가 있었던 것은 왜 그러냐? 재산, 성별 등에 따른 참정권 제한 및 선거권 차등 부여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직 누구나 선거에 참여하는 보통선거 그리고 누구나 평등한 표를 투표하는 평등선거 원칙이 아직 확립되진 못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 농민, 노동자, 여성 등이 참정권 확대 운동을 벌임으로써 특히 이제 노동자 참정권 운동을 뭐라 그래요?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그러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현대 민주정치는 이제 보통 선거에 기반을 둔 대의제가 확립되고요. 이 대의제의 어떤 단점, 대표들에게만 맡겨놓으면 대표들이 그냥 자기 맘대로 일을 처리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직접 민주제 요소도 좀 도입돼서 현대 민주정치는 혼합 민주정치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현대 사회가 너무 복잡하고 사람들이 다 이제 자기 관심사에 위주로 이제 파편화되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치적 무관심 이런 것들이 좀 커지고 있는 한계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사회계약설 한번 좀 살펴볼게요. 사회계약설 하면 이렇게 3대장이 있는데요. 자, 누가 있냐? 홉스가 있고요. 로크가 있고요. 루소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뭐라고 하는지 보면, 자, 홉스 같은 경우는 이 자연 상태는 국가가 없던 상태예요. 국가 이전 상태를 말합니다. 국가 이전. 네, 국가가 없던 상태. 자, 홉스는 인간 본성 이기적이라고 봤기 때문에 국가 이전에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인간 본성 이기적이니까 자연 상태에서는 계속 싸웠다 이거야.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내가 안전하게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린 자연 상태에서부터 자기 보존의 권리가 있는데 이 자기 보존의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가 국가를 수립했다 이겁니다. 다시 자연 상태에서는 사람들이 맨 싸우기 때문에 내 안전이 보장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국가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 국가의 말을 따르기로 계약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국가의 말을 따르기로 했고 그 국가의 권력, 주권은 누가 갖는다? 국가의 군주, 왕이 갖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군주가 주권을 갖고 우리들의 대부분의 권한을 다 양도했다라고 보는 이런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홉스는 사실 이거 절대 왕정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만든 거예요. 당시 이제 계몽 사상이 널리 퍼지면서 아까 얘기했던 왕권 신수설, 원래 절대 왕정을 뒷받침하는 건 왕권 신수설이었거든요. 왕의 권한은 누가 부여했다? 신이 부여했다. 근데 이제 계몽 사상이 널리 퍼지니까 야, 왕에게 권한을 신이 부여했다고? 그러면 왜 나에게는 부여 안 했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지 않게 되는 거지. 그래서 홉스는 절대 왕정을 옹호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데 그게 사회계약설입니다.
우리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왕에게 절대적인 주권을 부여했다. 이런 입장인 것이에요. 근데 그의 후배격인 이제 로크가 보니까 어라? 이 국가에게 왕에게 우리가 권한을 부여했다고? 그러면은 이 국가가 제대로 우리 권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면 그걸 뺏어올 수도 있겠구나 생각한 건 로크입니다. 자, 로크는 인간 본성은 저렇게 이기적, 악하다고 보지 않아요. 백지 상태다. 선악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자연 상태가 이렇게 나쁜 상태는 아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연법이 지배하는 평화로운 상태지만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한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이 자연 상태에선 재판관이 없대요. 로크 말은. 뭐 당연히 하죠. 자연 상태는 재판관이 없지. 각자가 자기가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옆집 사람하고 내가 분쟁이 생기면 각자가 재판관 역할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는 공정한 재판관이 없어서 사람들이 분쟁이 일어났을 때, 특히 재산과 관련된 분쟁이 일어났을 때 그걸 해결하기 어렵다. 그래서 개인의 권리가 안전하게 보장되지 못한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 무슨 권리? 특히 생명, 자유, 그중에서도 뭐 재산에 대한 권리를 잘 보장받기 위해서 그 공정한 재판관의 역할을 할, 공정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을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로크는 사회개혁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최고 권력은 국민이 갖지만 우리 국민들이 일부 권한을 국가에게 부여했다. 일부 위임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헌군주정. 그래서 왕은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입헌군주정. 당시 영국의 명예혁명의 결과로 만들어진 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로크가 주장하던 체제고요. 그래서 간접민주정치, 의회를 만들어서 의회에서 법률을 만들게 해야 된다.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의회하고 그걸 집행하는 정부는 쪼개놔야 된다. 이권 분립을 주장했습니다. 자, 루소는 뭐라고 하냐면요. 자, 루소는 인간 본성 선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가 굉장히 좋았다 이거야. 가장 행복하고 평화로운 상태지만 이 자연 상태에서 사유재산제가 생기면서 불평등한 관계가 생겨났다 이거야. 그래서 이 사유재산제로 인해 불평등한 관계가 생겨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의 어떤 자연적 자유를 실현하기가 어려워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개혁을 했다고 보는 게 루소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루소의 정치사상을 보면 이 국민들이 다 주권을 가진다 이렇게 보고요. 자, 로크는 대표를 뽑아서 대표에게 맡기는 간접민주정치를 얘기했는데 자, 루소는 그거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뭐라고 비판하냐면 영국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영국 사람들은 선거 때만 주인이 되고 선거가 끝나면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만 누굴 투표할 때만 주인이 되지 내 자신의 어떤 의견 이런 거를 반영시킬 수가 없다 이거야. 그래서 간접민주제의 어떤 폐해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루소가 얘기한 건 직접민주주의예요. 직접민주주의.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의사결정 할 수 있게 다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대표에게 맡기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했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의 어떤 공적인 의지 어떤 공동체가 이래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의 공적인 의지를 모아가지고 그거를 일반 의지라고 표현했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일반 의지에 따라서 국가를 운영해야 된다는 게 루소의 생각입니다. 자, 하여튼 이런 사회계약서 요새 정치와 법에서는 이게 사회계약서 어렵게 나오진 않아요. 여러분 윤사나 생윤에서 어렵게 나오지 정치와 법에서는 굉장히 그냥 가볍게 다루기 때문에 너무 깊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사회계약서의 공통점 보면 자연 상태의 부족함을 충족하기 위해 국가의 지배를 인정하는 계약을 맺은 것이고 국가의 권력은 시민들의 계약에서 유리했다는 점 주장하기 때문에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론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은 현대 민주정치의 특징 나와 있습니다. 현대 민주정치는 자, 대의민주제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직접민주제 요소로 보완을 하고 있다. 자, 시민의 참여에는 여전히 좀 한계가 있죠. 나라가 너무 커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직접민주제적 요소 보면 국민투표가 있고요. 헌법 개정이나 국가 중요 정책 결정에 대해서 국민이 직접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자, 국민 발안은 헌법 개정안이나 주요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제도인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다. 이 국민투표는 도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투표는 도입되어 있는데 국민 발안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 국민소환은 선거에 뽑은 공무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말하는 것인데 임기 만료 전에 국민이 직접 물러나게 하는 제도. 이것도 역시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지방자치제 할 때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주민소환 제도는 있어요. 주민 발안, 주민소환 제도는 있는데 그러니까 지자체에 적용하는 그 제도들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나 뭐 지방 의원들에 대해서는 이 소환하고 할 수 있고 또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조례 이런 걸 발안할 수는 있지만 국민 발안, 국민 소환은 이제 전국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그래서 국민 발안은 직접 국민이 법률안을 제안하는 건데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고요. 국민 소환 역시 전국 단위
어떤 공무원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을 직접 물러나게 하는 제도는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국민투표만 존재한다. 우리 특히 이제 헌법 개정할 때 국민들 투표로 최종 결정을 하죠. 그래서 이제 시민의 적극적 정치 참여가 민주정치 발전에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시민단체를 통한 시민의 정치 참여 이런 것들이 뭐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시민단체 한번 보면은요, 시민 스스로 주체가 되어서 권리보장 공익실현을 위해서 구성한 단체를 시민단체라고 하고 공공성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요. 자, 비특징을 보면 이윤을 추구한 게 아니죠. 비영리성 그리고 정부가 개입되어 있지 않은 그래서 비정부성 이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법치주의와 관련된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법치주의라는 것은 자, 의미를 보면 국가기관의 구성, 통치 권력의 행사,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제한 등이 왕이나 귀족 등 특정 집단의 의사가 아닌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된다 이겁니다. 법치주의는 법으로 통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를 법치주의라고 합니다. 법의 지배. 여러분 이게 헷갈리지 마실 거는 이게 준법 의식과는 좀 다른 거거든요. 다시 이 준법 의식은 시민들이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게 준법 의식입니다. 근데 이 법치주의는 국가기관이 통치를 할 때 법률에 따라 통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에 대해서 요구되는 것이고 준법의식은 시민들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사람들이 두 개를 혼용해서 많이 쓰는데 이 교과에서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잘 알아두세요. 법치주의는 국가 권력기관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그래서 법으로 통치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에 의해 국가 권력을 제한하고 통제하며 정당한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 자, 법치주의 관련해서 문제 출제되는 건 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이 말 그대로 이 법률의 형식을 따지는 거예요. 통치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된 법에 따라 통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라 행해진 통치는 법의 목적이나 내용과는 상관없이 정당하다. 자, 그래서 의회 다수당이 막 자기들이 이제 의회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법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걸로 횡포를 부리거나 아니면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자기가 합법적으로 이제 독재자가 되고 거기서 이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법률을 만드는 이런 것을 정당화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현대적 법치주의는 이제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게 되는데 통치 합법성 당연히 봐야 되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그 내용까지 정당한지를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통치 합법성뿐 아니라 실질적 정당성도 봐야 된다. 그래서 법률의 목적과 내용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민주주의, 정의 이런 것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 행정, 사법행위를 포함한 국가의 모든 통치 행위는 인간 존엄성이나 정의의 실현 등 부합하는 법을 근거로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적법하게 만들어진 법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면 효력을 날려버릴 수 있다. 그걸 위헌법률심사제라고 하고요. 자, 그리고 권력분립제도 권력을 말 그대로 쪼개놨다. 그리고 과잉금지의 원칙. 그래서 기본권을 제한할 때 과잉되게 제한하면 안 된다. 과잉금지의 원칙 이런 거는 이제 법률의 내용까지 살펴보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실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둘의 공통점을 보면은요. 어쨌든 통치의 형식적 합법성을 확보해야 하고요.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고 제한할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건 둘의 공통입니다. 통치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법에 구속돼야 된다. 어쨌든 법치니까요. 자, 그리고 국가의 자의적은 자기 맘대로란 뜻이에요. 그래서 국가는 법률에 따라 통치를 해야지 자기 맘대로 권력 행사하는 것은 방지한다.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건 수권법이라고 히틀러가 이제 1933년 이제 입법에 대한 권한을 행정부에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도 행정부가 제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그래서 히틀러에게 막대한 권력을 부여하는 그 법입니다. 이게 형식적 법치주의에서는 꼭 그 절차를 어기지 않았기 때문에 통치 절차가 합법적이라서 독재 정치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이제 문제의식을 느껴서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아가게 된다. 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관계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상호 간의 보완적인 관계, 긴장과 대립의 관계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 의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굉장히 이제 역동적이에요. 자주 변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법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법치주의는 좀 정적이에요. 안정적인 걸 추구하는 거야. 민주주의는 변화를 추구하고 이 법치주의는 좀 안정적인 걸 추구한다. 그래서 변화를 바라는 여론과 기존의 법 질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런 거 이제 해소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모인 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함으로써 민주주의가 법치주의 틀 안에서 실현되도록 해서 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간의 어떤 대립 이런 거 해소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통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확대에 이바지하고요. 법치주의는 결국 민주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요. 민주주의는 법치주의 틀 안에서 운영됨으로써 양측의 조화로운 발전이 추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이제 마무리할 텐데요. 자, 이제 살펴봤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해보면 이 민주주의가 발전하게 된 역사적 과정 이런 내용들이 있었죠. 요새 막 그런 게 역사적 파트이기 때문에 이 정치와 법에서 막 너무 자주 출제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내용 정도 알아두시고 사회계약설, 뭐 시민혁명 뭐 이런 것들 가볍게 좀 알아두시고요. 자, 방금 봤던 이 법치주의,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구분하는 문제는 늘 출제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용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